제1라디오 11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년 가까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앞으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공격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든 병력과 자원을 북부 전선으로 이동시키면서 전쟁의 무게중심을 헤즈볼라 쪽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불리는 헤즈볼라는 전쟁 발발 초기부터 이스라엘과 무력 공방을 이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무선 호출기 연쇄 폭발 공격을 당한 상황이죠. 레바논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팔레스타인과 이란, 이스라엘과 얽혀서 중동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됐는지 잠시 후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최근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혼 소송 중인 이 회사의 대표 그리고 남편 사이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러시아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9월 2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무선 호출기 폭발 사건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춘 지 하루 만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처음으로 42,000선을 기록했고 S&P 500도 5,7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늦게 반영됐는데 특히 주당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10,000명 이상 적은 21만 9천 명으로 떨어지면서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이달 말 종료되지만 하원에서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이 신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시민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과 연계돼 있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을 유권자로 등록시키려 한다면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화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식 예산안 처리에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어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기압 폭풍 보리스가 이탈리아에도 상륙했습니다. 보리스의 영향으로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엔 최대 500mm의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탈리아까지 피해를 입으면서 유럽 전역에서 사망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은 유럽연합에 복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철도공사가 열차 내 수화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승객들은 1인당 2개의 대형 수화물과 1개의 휴대 가방만 허용되고 수화물 크기 규정도 지켜야 하는데요. 규정을 어기면 개당 50유로 약 7만 3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화물이 열차 내 통로를 막을 경우 최대 150유로 약 22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철도공사는 사고 등의 대피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50홈런 50도루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홈런 3개와 도루 2개를 포함해 6타수 6안타 10타점을 올리면서 51홈런 51도루까지 기록을 늘렸는데요. 오타니는 전날까지 48홈런 49도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네, 이스라엘이 19일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죠.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 100여 개, 테러 인프라, 또 무기 저장고 등을 향해서 70여 회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네. 이번 공습이 펼쳐진 시점은요. 갈란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군사작전은 계속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헤즈볼라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강한 수준의 폭격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가 외신들로부터 나왔는데요. 네. 헤즈볼라가 무선 호출기, 무전기 폭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입장을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스랄라가 내놨는데요. 이스라엘이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 고강도로 보복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연설을 공개한 시점에 맞춰서 이스라엘 군 전투기가 또다시 베이루트 전역을 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닉 붐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네. 보통 항공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할 때 충격파로 발생하는 폭발음이 소닉 붐입니다. 네. 최소 3대 이스라엘 전투기가 목격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놀라서 거리를 뛰쳐나왔다라고 뉴욕타임스 기자는 밝혔는데요. 국제사회는 지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번 네. 갈등이 이란이 주도하고 있는 반이스라엘 중동 무장 세력까지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란이 이미 헤즈볼라, 하마스,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정부군, 이라크 민병대 이렇게 반서방, 반이스라엘 성향의 중동 무장 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나타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면전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서방은 그 누구도 갈등을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유엔 안보리가 20일에 긴급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폭발한 이 무선 호출기를 이스라엘이 직접 만들고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네, 뉴욕타임스가 전현직 국방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내놓은 보도인데요. 이스라엘이 벌써 몇 년 전부터 헤즈볼라를 공격하려고 제3국의 유령 회사를 차리는 수법을 기획해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2022년에 이스라엘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BAC 컨설팅이라는 위장 회사를 세웠다는 건데요. 영국 명문대 출신 여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서 겉보기에 좀 그럴듯한 전자기기 제조 유통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만의 전자기기 업체 골드 아폴로랑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해서 무선 호출기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상표권 허가도 받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무선 호출기를 만든 주체는 이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었다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눈을 좀 속여야 되니까 네. 일반 고객들에게 진짜 무선 호출기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짜만 팔면 안 되니까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헤즈볼라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는 그 호출기 배터리에 강력한 폭발 물질을 소량 삽입을 했다는 거고요. 원격 기폭 장치도 심어서 판매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 2곳의 위장 회사를 더 차렸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에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무선 호출기를 판매했는데요. 네. 작년 10월에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헤즈볼라의 주문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위험하니까 맞아요. 보안을 위해서 네. 이거 쓰지 말고 무선 그렇죠. 호출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기술 역량이 고도로 결집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폭발의 배경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이란 핵시설을 악성 코드로 공격한 적이 있고요. 7월에는 하마스의 지도자 하니에를 AI 기능이 탑재된 첨단 원격 조종 폭탄으로 암살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군의 이제 비밀 첩보기관인
8,200부대가 이 호출기 제조 단계에서 네. 원격 폭발이 가능한 폭약 장착 실험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8,200부대가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의 인큐베이터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초등학생 영재들을 선발한답니다. 교육을 초등학생 시켜서 때부터? 네, 아. 성인이 돼서 이제 여기에 오면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임무 수행을 맡겨서 최고의 엔지니어로 키워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중동의 위기가 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도돌이표가 많은 악보. 뭐가 진행되려고 그러면 자꾸 출발선으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보내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인콰이어러지 시에나대랑 함께 11일부터 16일까지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7%로 동률로 나타났어요. 아, 진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하다가 또 동률이 동률, 된 거네요. 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게- 다시 동률 이런 얘기가 지금 몇 번째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근데 이번 조사가 좀 중요했던 게 10일에 열렸던 첫 번째 TV 토론에 따른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응답자의 67%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잘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응답자는 40%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해리스가 토론에서 유권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아직 대선 레이스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오차 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함께 나왔는데요. 경합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15일에서 18일 동안 7대 경합주를 여론조사해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4곳에서 오차 범위 안에서 우위를 보였고요. 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2곳에서 우위를 보였고 네바다에서는 또다시 48%대 48% 동률을 이뤘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경합주는 펜실베이니아. 최대 많은 경합주 중에 제일 많은 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인데요. 네. 지금 조사 기관마다 오차 범위 안에서 결과가 다 엇갈리고 있어요.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이 펜실베이니아주가 굉장히 좀 특이한 곳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때는 1%포인트 미만 차이로 이긴 곳입니다. 아. 근데 4년 뒤인 2020년 대선에서는 1%포인트 차로 패배했거든요. 네. 정말 뚜껑을 열기 전까지 누가 이길지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네요. 지금 엎치락뒤치락 뭐 조사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네.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11월 그 대선 날까지는 네. 계속 이런 양상이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굿바이 X. 네, X 잘가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굿바이를 선언한 곳은 독일 베를린주를 관할하는 검찰청입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요. SNS X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검찰청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이 X가 증오 범죄, 혐오 발언은 물론이고 이 허위 정보를 별다른 선별이나 제한 없이 확산되도록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청이 해시태그로 굿바이 X를 달았는데요. 이 베를린 검찰청이 2017년 11월에 처음 X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소 정보를 좀 공유를 해왔는데요. 아, 네. 지금 팔로워 수가 33,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을 중단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이 게시물에 외국인을 향한 분노,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또 위법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 같은 댓글이 좀 많이 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 구현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약속과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아예 중단을 하지 말고 댓글만 금지해 볼까 이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원천 차단하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네. X 사용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네. 독일에서 특정한 기관이 X 사용을 중단한 건 검찰청이 처음이 아닙니다. 유엔이 국제 혐오 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했던 6월 18일에 굿바이 일론이라는 이름으로 보인 47개 기관이 이미 사용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네. 이들이 보유
보유하고 있던 팔로워 수가 18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브라질이 최근 자국 내 X 접속 차단을 결정했죠. 그렇죠. 4월에 브라질 대법원이 특정 계정을 삭제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이건 검열이다라면서 결정에 불복을 하니까 결국 브라질 안에서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저도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SNS에 차단하는 이런 사례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빅테크는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한 일까지 지지난 여름에 한 일도 알고 있죠. 평생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예.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빅테크들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메타, 구글, X, 틱톡, 레딧, 디스코드 이렇게 13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9개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4년 동안 연구를 해서 거의 130쪽에 가까운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일단 빅테크 업체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일관되게 우선시하지 않았다. 방대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굉장히 큰 규모의 수익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 빅테크들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가 어떠냐면 이러면서 설명을 내놨는데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비판을 아주 강하게 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내용, 방문하는 사이트, 결혼, 자녀 유무, 교육 수준, 소득, 건강 상태, 종교까지 추적을 하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데이터 시장을 구축하고 각각의 웹사이트에 숨겨져 있는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클릭 하나하나를 추적하더라.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건데요. 그렇죠. 클릭 하나하나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수집이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도 가리지 않았다. 근데 이제 대개 이 플랫폼들이 13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청소년들을 성인처럼 취급을 해서 다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료 서비스입니다라고 제공해 놓고 이렇게 특정 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 수익을 올려왔다라는 겁니다. 또 AI를 훈련하려면 광범위한 데이터를 또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용자들이 저는 이런 개인정보 수집되는 게 싫습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놨다는 거예요. 저 구석에 가야만 알 수가 있고 또 개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을 하더라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리나칸 FTC 위원장이 빅테크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의 감시 관행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는데요. 따라서 FTC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이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뜨고 있잖아요. 뭐 그 여행지에 나오잖아요. 관한 정보들이 뜨고 우리 있잖아요. 말을 다 듣고 있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실제였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한번 뭘 찾았는데 그걸 자꾸 추천하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결국은 살 수밖에 없게. 그래서 관심 없음을 눌러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정말 무섭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 직업은 러브스토리 영안실 운영자입니다. 네, 러브스토리가 사망을 하는 거죠. 중국 얘기인데요. 이혼 인구가 급증하면서 웨딩 사진을 파쇄하는 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중국에서 문세 파쇄업을 하는 리우 웨이 씨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어요. 이분이 2022년부터 이렇게 문서와 기타 개인정보를 전문 파쇄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러브스토리 영안실 운영자입니다. 웨딩 사진들의 수명이 닿을 때 우리는 화장터가 됩니다. 라고 자기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근데 이제 문서 파괴를 했는데 웨딩 사진을 파쇄하는 일을 해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다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400만 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혼하기 전에 30일 동안 숙려 기간을 둬라라고 해서 이혼 건수가 한때 연간 300만 건 아래로 내려갔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30만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뭔가 재산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웨딩 사진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누가 가져가기 예. 또 싫어하잖아요. 엄청나게 큰데 크고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자니 그렇죠. 그렇고 또 근데 중국도 어떻게 해야 경제가 돼요?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많아지니까 예전에 안 찍었던 웨딩 사진을 찍는데 돈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신혼집에 걸어두고 SNS에도 올리고 이래뒀는데 특히 도시에서 이거를 처치하려고 하니까 커다란 액자를 무단 투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더욱이 중국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불태우는 걸 금기시하는 그런 그 심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불태워서 없애기도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진 파쇄가 사업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중에 80%가 웨딩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용 건수가 그렇습니다. 많다. 이게 적게는 1,800원에서 장당 우리 돈으로 18,000원 이상 정도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유리랑 나무처럼 파쇄기를 통과할 수 없는 액자가 있잖아요. 네, 이걸 망치로 네. 이제 부수게 되고 그래서 모든 파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고객에게 보내는 그런 서비스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고객이 그걸 보면서 좀 위안을 찾기도 한다고 해요. 이혼하면서 이제 굉장히 상처들을 많이 받으니까요. 네. 고객의 80% 정도는 여성이고요. 일부 고객은 일단 웨딩 사전을 좀 파쇄해 주세요라고 이제 사업을 의뢰하면서 이혼과 관련된 얘기를 1시간 이상 털어놓는 아유, 그런 일도 있다고 어디 합니다.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요. 네, 하소연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또 이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렇죠. 큰일 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러브스토리가 근데 영안실로 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긴 네. 한데 이게 또 이런 분이 계셔야 네. 뭐 정리를 좀 네, 네, 네. 확실히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키워드는 고기를 돌려달라. 네, 스테이크를 돌려달라라는 건데요. 정확히는 프랑스에 있는 파리 시의회가 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자 그리고 식단도 좀 다양하게 꾸며보자라는 취지로 네.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구내 식당 메뉴를 100% 채식 식단으로 구성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파리시 의회에서 5만 1,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파리 시장이 채식주의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육체 노동이 많은 미화원, 정원사 등의 노동조합들이 음식 선택의 자유를 돌려달라, 나에게 고기를 돌려달라라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파리시 의회는 여기 상관하지 않고 채식 제공은 지구 온난화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대대적으로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의회 구내식당에 이제 한 주에 2번 정도 네. 브로콜리 그라탕, 마늘 파스타, 토마토와 양파로 채워진 뭐 이렇게 채식으로만 구성된 식단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닭고기 그라탕 뭐 이런 거 드시고 싶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노조는 이게 정치적 올바름의 결실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건 권력 남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파리시 부시장은 새로운 식단이 도시의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 식단 다양성도 존중을 할 수 있고 구내 식당 운영자가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야외 근무자를 고려해서 우리는 채식 날에도 고단백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반박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좌파 정치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더 타임스가 지적했는데요. 네. 생태 환경을 위해서 채식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육식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과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CCTV가 나네. 쉬쉬TV. CCTV. 파키스탄의 한 남성이요. 딸 안전을 위해서 머리 위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누가 설치했냐? 아버지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얼 하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건데 안전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에 이제 여성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나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CCTV 아니냐. 이렇게까지 디지털일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오히려 이제 파키스탄 상황을 생각하면 놀라운 그럴 건 수도 아니다.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매신캐스터 전지현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영화 레 미제라블 중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전해드립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ght about to summer tomorrow comes. Will you give all you can give so that our banner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France. Will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공사 수주로 수조 원대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진행된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 지원 결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10곳 중 8곳은 사실상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1곳당 5년간 약 1,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이 예고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구의회가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러시아 모스크바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오선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선근입니다. 그제였죠. 18일에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이유가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기업의 대표와 남편의 이혼 소송 문제 때문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18일에 그 모스크바 중심가에 위치한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와일드베리스 사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예, 이는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 부부의 분쟁이 원인으로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사옥을 방문한 남편 일행이 사옥의 경비원들과 충돌하면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예, 남편 측은 협상을 위한 방문이라고 주장하고 부인 측은 무단 침입을 주장하면서 현재 남편은 경찰에 구금된 상태로 러시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이 온라인 쇼핑몰은 공식적으로 9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아내 따찌아나 바카축과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 블라디슬라프 바카축 부부가 대표로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한 창고 업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운영 분쟁이 발생을 했고 이어 지난 7월에 아내 따찌아나가 이혼 소송을 내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이 와일드베리스의 실질 소유자 운영자인 현재 48세의 이 따찌아나 대표는 결혼 이후에 남편 성을 따라서 박하축을 쓰고 있지만 네. 결혼 전에는 김씨 성을 갖고 있던 고려인 출신으로 영어 교사로 일했던 지난 2004년에 출산 휴직 중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독일산 의류나 신발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현재 이 회사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기업으로 발전해서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0조 원이 넘는, 그리고 개인 자산은 최소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서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전자상거래 발전 기간 동안 성장한 신흥 재벌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해서 러시아의 신흥 재벌로까지 성장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쇼핑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늦은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러시아도 특히 2020년에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최근까지 급속히 성장한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인데요. 네. 이용자 수에서 지난 2019년에 1,000만 명 규모에서 2020년 팬데믹 기간 한 해에만 3,400만 명 규모로 늘었고, 금액 규모 면에서도 물론 루블화 환율의 영향이 있습니다만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돈으로 27조 원 규모에서 올해 2024년 1분기에만 우리 돈으로 27조 원을 기록해서 1년 후 계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장은 인터넷 보급이나 인프라, 물류 인프라 발전에 기인한 측면도 있고, 러시아의 소비자들이 컴퓨터보다는 모바일 웹을 사용한 쇼핑이 높다는 점도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러시아는 조금 전 언급드린 러시아 이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와일드베리스를 비롯해서 오존, 얀덱스 마켓 등의 상위권 3-4개 업체들이 러시아 전체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이러한 러시아 인터넷 쇼핑몰 성장의 특이점은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팬데믹 기간 이후 크게 늘었다는 점으로 이전 2010년대만 하더라도 러시아 소비자들은 TV 등의 가전이나 휴대폰과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들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것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서 주로 직접 방문을 해서 구입했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는 점도 나름 성장 이유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했을 때 러시아 인터넷 쇼핑몰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탁월한 이 물류 시스템으로 집 앞까지 전달하는 일명 도어투도어 시스템이 매우 훌륭합니다만, 네.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분실 우려와 도어투도어를 위한 인력이나 시스템의 문제로 픽업센터를 운영해서 수령인 본인이 이 픽업센터를 방문 찾아가는 시스템이라는 점인데요. 네. 이 픽업센터들은 주로 최근 몇 년 사이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나 구역마다 그 곳곳에 작은 규모로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집 주변에서 본인이 가장 가까운 픽업센터를 지정해서 편하게 수령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달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네. 배달원과 약속을 잡아서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한 측면이 있어서 대형 물품이 아니면 대부분 픽업센터를 통해서 주문 상품을 받고 있는데요. 네. 또한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들 역시 다양한 제품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의류와 신발 등의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를 위해서 이 픽업센터들은 모두 입어보고 신어볼 수 있는 피팅룸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 픽업센터에서 피팅 후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대부분 바로 반품할 수 있다는 점도 나름 러시아 인터넷 쇼핑몰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픽업 센터에 이제 피팅룸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해외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 제품들이 많습니다만 네.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소비자들이 직접 결제할 수 없는
서방의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 직구를 위한 다수의 대행사들도 뭐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인터넷 쇼핑몰도 지금 이제 차근차근 발전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18일에 무선호축이 연쇄 폭발이 일어난 곳 레바논에 대한 이야기 준비 오늘 하셨다고요? 예, 사실 레바논은 이름 자체가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들 네.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근데 다만 이게 어떤 역사가 있고 그렇죠. 대체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레바논은 왜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냐. 오늘은 그 관계를 조금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먼저 위치를 사실 참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 위치를 알아야 좀 레바논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중해 면에 있고 중동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제 북쪽과 동쪽에 시리아, 남쪽에는 이스라엘, 근데 서쪽이 지중해예요. 그런데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다는 거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잖아요. 네. 이 두 나라 다 굉장히 참 시끄러운 나라들이었는데 그렇죠.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인구는 한 530만 명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네. 면적은 10,000 제곱킬로미터니까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 네. 수도는 베이루트고 거기가 뭐 최대 도시고 그래서 지중해와 면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그 지중해 문명권에 속해 왔어요. 역사가 아주 깁니다. 7,00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해서 그러니까 저쪽 이제 동쪽에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쫙 이어지는 그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부르는 그 문명지대에 있었고 네. 그래서 기원전 3,200년이 한 5,000년 전부터 한 2,000년 전까지 지중해 분지에 걸쳐 있었던 그 해양 제국 페니키아. 네. 사실 페니키아 우리 역사 시간에만 들어봤는데 그렇죠. 예, 쐐기 문자 뭐 이런 것들 페니키아 제국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64년쯤에 그때는 또 로마 제국에 이제 속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둘로 갈라지면서 갑자기 세계사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제 갈라지면서 이 동로마 제국이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됐죠. 네. 이 비잔틴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의 주요 중심지로 성장해왔던 데가 레바논이에요. 여러 문명이 거쳐간 나라. 거의 우리가 들어본 중국 문명 정도 말고는 다 거쳐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이제 비잔틴 세력이 점점 더 쇠락해 가면서 7세기 이후로는 이제 그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탄생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랍 국가들,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쫙 밀고 올라와서 이제 곳곳에 제국을 이제 건설하는데 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런 칼리프 왕조들, 이슬람 칼리프 국가의 이제 통치량이 됐고, 그리고 우리 많이 들어본 또 십자군 전쟁 11세기에 십자군 전쟁 시작됐을 때는 또 서로마 이제 유럽 쪽에서 건너온 십자군들이 레바논에도 십자군 국가를 세운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아유브 왕조, 맘루크 왕조 이런 또 아랍 왕조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은 다양한 문명이 명멸을 갔기 때문에 문화적, 역사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우면서 또 종교가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하고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민족으로 보면은 아랍계가 95% 거의 다인데 종교로 보면은 무슬림이 한마디로 한 70% 정도 되는데 이 무슬림도 뭐 순니 무슬림 절반, 그다음에 시아 무슬림 절반. 근데 여기에 특이하게 알라위파, 이게 알라위파라는 게 시리아에만 좀 있는 이슬람 종파인데 그다음에 또 뭐 이스마일파, 그러니까 이 이슬람 순니 시아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소수인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또 기독교가 한 30%가 넘거든요. 레바논 전체에. 근데 기독교도 우리 흔히 하면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뭐 그것도 있는데 마런파 기독교라는 아주 독특한 이 나라에만 있는 종파가 또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드루즈파, 이것도 굉장히 기독교의 일파, 그러니까 이 나라에만 있는, 거의 이 나라에만 있는 그런 좀 그런 종교들. 그다음 뭐 유대인도 일부 있고 뭐
인도계가 많이 들어간다면 힌두교도들도 입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 종교적인 구성이 좋게 말하면 다채롭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군요. 베이루트를 예. 이 중동의 파리라고 부른다면서요. 20세기에 프랑스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죠. 예, 근데 뭐 그 프랑스 영향도 있지만 네. 워낙에 유럽화된 곳이고 유럽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가 다 유럽하고 밀접하잖아요. 이런 네, 역사들이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뭐 굉장히 아름답고 번창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랬을 텐데, 네. 그러니까 1차 대전 뒤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제 땅을 점점 잃어가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로 쪼그라든 건데 그러면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을 프랑스가 관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식민지랑은 좀 다른 위임 통치령 같은 거였어요. 그때 네. 국제연맹에. 근데 그랬다가 1943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종파가 많다 보니까 종교 분포에 따라서 권력을 배분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반반 나눠가죠. 거기서 뭐 이만큼 뭐 순위파가 이만큼 갖고 뭐 네. 의석이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시아파가 이만큼 갖고 또 뭐 기독교 이만큼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분쟁을 막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외임 통치 시절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 통치처럼 부추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컨페셔니즘, 우리말로는 참 어색해. 이게 뭐 고백주의, 신조주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인데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집단을 구분해서 정치 권력을 배분하는 거. 네. 근데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긴 했지만 예. 이게 좀 바람직한 민주주의라고 선뜻 여겨지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독립 뒤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번영도 했는데 네. 1975년에 내전이 일어났고 그게 1990년까지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오랜 많이 기간. 황폐해졌죠. 네. 종교가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래도 종교 문제가 이제 그렇겠죠? 그게 방아쇠가 되기는 했죠. 네. 그러니까 내분이 심한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사실 그거를 외국 세력이 되게 많이 개입을 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75년에 내전 시작된 다음에 옆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보다 훨씬 크고 강하거든요. 네. 옛날부터 그 지역의 중심이었고. 그래서 시리아군이 들어와서 사실 2005년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그 와중에 또 이 요르단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던 팔레스타인 오늘날 정부의 주축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네. 이 피에로가 요르단에서 쫓겨나서 레바논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들을 제거한다면서 이제 80년대에 레바논의 기독교 무장 세력들 지원해서 뭐 이들이 막 학살 같은 거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일부 지역 레바논에 들어와서 85년부터 2000년까지 또 이스라엘이 일부 지역은 뭐 한 2번 정도 이제 점령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밀어줘 가지고 사실상 거의 개입해서 기독교 민병대 시켜가지고 1982년에는 뭐 학살을 또 많이 그때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는데 난민촌에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무더기로 다 죽인 거죠. 근데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이거에 책임이 있는 국방장관이 아리엘 샤론이라는 인물이었거든요. 네. 이때 쫓겨나자마자 결국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판이 너무 쏟아지니까 쫓겨나서 국방부 장관 안 하고 주택건설부 장관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주택부 장관으로 옮겨간 다음에 뭐 요르단강 서안, 그 팔레스타인 땅 무단 점령한 데다가 유대인 정착촌들을 세운 거예요. 지금도 정착촌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이제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샤론이라는 사람은 2000년에는 이스라엘이 무단 점령한 그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슬람 성지를 이 사람이 일부러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봉기를 유발한 다음에 유혈 진압하고, 자극을 그다음에 한 이 거죠. 사람은 세력을 결집해서 우파들 결집해서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역사는 이게 사실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가 그러네요. 참 힘들어요. 네. 이 레바논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돕고 있는 헤즈볼라 뉴스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죠.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 헤즈볼라는 언제 어떻게 결성이 된 건지 알아볼까요? 헤즈볼라는 그 레바논의 여러 종파 중에서 시아파 이슬람의 정치 조직이자 이제 무장 조직이에요. 네. 이게 이제 그때 내전 중이던 1982년에 그때 이스라엘도 막 쳐들어오고 막 할 때 그때 시아파 주도로 이제 결성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그때 점령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부의 시아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즈브 알라, 즉 신의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헤즈볼라라는 게. 네. 근데 이 1982년에 헤즈볼라 결성되기 3년 전
1979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그 호메이니가 이끄는. 그래서 이때 레바논의 시아파들도 호메이니가 제시한 그 이슬람 모델에 이끌렸고 뭐 이 헤즈볼라라는 이름도 뭐 호메이니가 골라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출범 때부터 그 이란에 우리 뉴스에 또 많이 나오는 이란 혁명 수비대 교관들이 뭐 헤즈볼라 무장하는 거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985년부터는 이제 당시에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부군에도 맞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군에도 맞서고 이래서 무력 투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990년부터는 레바논 내전이 끝나면서 좀 정치 조직으로 많이 변신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레바논 정치에 그때도 문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시리아가 계속해서 중앙 정부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네. 시리아가 그 입김을 너무 많이 이제 그 보내고 이래서 2004년에 레바논에서 백향목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정권이 뒤집힌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시리아군도 철수하고 좀 역사가 복잡하게 돌아갔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그래서 새 정부 구성되고 하니까 거기 뭐 헤즈볼라도 참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정치 조직화했죠. 네, 그렇군요. 정치 집단처럼 변신해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뭐 이스라엘에 맞선 싸움은 계속 그거는 된 계속했죠. 거고요. 어쨌든 무장력은 계속해서 갖고 예, 있었고 중앙 정부에서는 뭐 연립 정부에도 들어가고 뭐 의석도 차지하고 했지만 남부에 탄탄한 정치적 기반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80년대부터 뭐 지금 40여 년을 헤즈볼라가 싸워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탄탄한 기반이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한 다음에도 헤즈볼라는 무장력을 계속 보유를 해왔고 헤즈볼라 군대가 레바논 정규군 레바논군보다 훨씬 강하다고들 해요. 이제 레바논 이제 정치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군대가 별로 강하지 못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특히 또 중앙 정부 권력은 그 종파가들이 이렇게 분점하고 있는데 이제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사실상 정부 역할을 거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장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네. 강력하네요, 레바논 뭐. 네. 내부에 국가 안의 국가가 돼버리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레바논에서 내부에서도 헤즈볼라가 장악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헤즈볼라 이런 막강한 위상에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 뭐 서방 국가들은 헤즈볼라를 뭐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했지만 네. 또 반면에 아랍연맹 국가들이라든가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그냥 정치 세력일 뿐이다. 인정을 이렇게 하는 거군요, 헤즈볼라를 어떻게 보는 눈도 굉장히 진영에 따라 다르죠. 달라요. 네.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하고 직접 전쟁을 치른 적도 있어요. 예, 2006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전쟁을 했죠. 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2명간 납치해갖고 뭐 구한다 만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원래 이제 계속해서 싸워왔으니까 34일 동안 국경에서 교전을 해서 레바논의 사망자가 1,200명. 예. 이스라엘은 군인 포함해서 사망자가 165명. 네. 그럼 전투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지만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패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막강한 첨단 무기들 가진 이스라엘을 상대로 예. 싸워서 헤즈볼라가 아랍 세계에 이제 환호를 받았고, 예, 그리고 92년부터 지금까지 헤즈볼라 지도자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하산 나스랄라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뭐 거의 아랍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네,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그러면 마치 헤즈볼라가 굉장히 좀 뛰어난 조직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2011년에 그 아랍에 보면 시위가 일어난 다음에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헤즈볼라가 시리아로부터 정권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때 헤즈볼라는 또 시리아 독재 정권 편을 든 거예요. 시리아의 민중들 편을 든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아랍 민중의 대의를 맨날 얘기하는데 아랍 국가의 독재 정권 편을 드는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저도 그때 보면서 이것은 헤즈볼라는 민주주의와 연관시킬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때 많이 했었어요. 네, 이 이란의 대리 세력이다 이렇게도 네. 많이 불리잖아요. 지금 미국이랑 네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장하죠. 네네. 그게 공격의 명분인 거고. 네네. 지금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부에서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공격하는 명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것도 사실 전쟁할 명분은 안 되죠. 남의 나라 일인데.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2010년대 이후로 뭐 이란 지원 받는다 그래갖고 미국이 헤즈볼라 굉장히 많이 압박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헤즈볼라의 군사력이 네. 그러니까 뭐 중앙 정부보다도 세지 않느냐 뭐 얘기 말씀드렸는데 전투기도 있고 사실 일반적인 뭐 무장 조직 뭐 하마스라든가 이런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강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자금이 뭐 레바논 내에도 당연히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시 못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돈 버는 레바논 출신의 지지자들한테서도 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이제 서아프리카 옛날에 블러디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래에 관여하는 뭐 이제 레바논계 뭐 남미의 또 마약 밀매 조직 이런 데들이 다 헤즈볼라에 불법 자금 주고 있다. 막 뭐 이런 주장을 뭐 한 적도 있었죠. 그렇군요. 불법 자금이 이제 레바논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실제로. 근데 사실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그 헤즈볼라 측에서는 우리가 무슨 남미 마약 거래를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된다. 우리 이미지 깎아내리는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스라엘가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뭐 그게 전투기 살 만큼은 안 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돈줄이 이란이다라고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추산으로는 이란이 뭐 연간 뭐 몇 억 달러씩 헤즈볼라에게 주고 있다. 네. 뭐 군사 훈련도 시켜주고 무기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헤즈볼라가 떼내서 하마스에게 전달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하마스를 집중 공격하면서 사실상 가져지고 하마스는 군사력을 상당 부분 제거를 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타깃을 헤즈볼라로 헤즈볼라로? 바꾸고 있다. 이제 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레바논의 정치 상황도 지금 뭐 굉장히 혼란스럽죠. 불안정합니다. 네. 시위도 많고 경제가 너무 많이 무너지니까 아무래도 네. 시위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대로 가면 실패한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패한 국가는 보통 소말리아나 아프간 같은 나라들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정도 아니지만 행정력이 너무 마비가 되고 네. 또 분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또 거기다 지금 공격을 계속 가하니까 불안정이 당분간 더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레바논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란,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스라엘까지 많은 나라들이 복잡하게 정말 얽혀 있다는 거 오늘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레바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특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50분 기에서 전남 구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TV, 라디오, 스마트폰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기상 상황 계속 알려주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있는 분들은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지역에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속도 줄여서 운행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1시 50분 기에서 전남 구례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였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